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정원, 공동주택 조경, 그 다음에 공원 계획 및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정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택정원은 그 설계 기준이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일 때 혹은 660m 미만의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의 5% 이상을 조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준공검사를 맡으시려면 이 5% 이상 조경을 조성하셔야 됩니다. 자, 설계 지침으로 앞에 앞뜰, 그 다음에 안뜰, 뒷뜰, 작업들, 주차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주택 정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주거지예요. 그래서 이게 대문이고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요. 차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여기 보통 요 입구에 주차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를 앞뜰이라고 얘기합니다. 앞뜰. 전정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 다음에 여기 주거지를 보면 현관 이쪽 부분이 보통 거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거실 앞에 여기를 우리가 안뜰이라고 하고 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뒷뜰은 뒷뜰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후정이라고 얘기하고 뒷뜰이라고 얘기하고 후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후정, 얘는 전정, 얘는 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작업들은 뭐냐면 보통 그 창고나 장독대, 건조대 이런 부엌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부엌 베란다 쪽에 혹은 세탁기가 있는 세탁실 쪽에 여기가 보통 작업정으로 작업정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 자, 그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자면요. 앞뜰은 입구에 손님들이 오거나 집으로 진입하는 공간이고요. 혹은 대문에서 현관문 여기는 현관이고 대문이라고 얘기하면 대문 주변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딱 들어갔는데 나무가 울창하게 돼 있고 나무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집주인은 관리를 잘하는구나. 처음부터 딱 들어서는데 나무가 다 시들어서 죽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관리를 엄청 안 하네, 게으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 문 앞을 엄청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돌아와서 거실 앞쪽에 안뜰은 주된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주인의 특성을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안뜰이 될 거예요. 응접실이나 이런 쪽이란 인접해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정은 여기 침실, 여기 보면은 이쪽이 보통 안방인 경우가 많거든요. 안방 쪽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용하고 정숙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공간이고 얘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사적 공간이라고 해서 둘 다 사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얘는 이 주인의 특성을, 사적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는 공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원의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작업들의 경우는 창고 금방 말씀드렸던 장독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당연히 배수라든지 이런 게 잘 돼야겠죠. 그 다음에 주차 공간. 주차 공간은 앞서 설계 기준에 말씀드렸던 주차 공간의 면적을 만들어주면 줍니다. 일반적으로 2.3 곱하기 5m. 그 다음에 장애인의 경우는 3.3에 5m
이상의 면적을 만들면 주차 공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시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드려볼 텐데요. 주택정원은 이렇게 각 개인이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도시공원에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도시 내에 설계되어 있는 혹은 시공되어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공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심지 안에 보면 여러분들 자 표해 보세요.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공원들은요. 설치 기준이라 유치거리와 면적, 그 다음에 공원 내 설치 면적, 시설 면적이 법적으로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뭐겠어요? 네, 이 수치입니다. 자, 소공원의 경우는 다른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부터 보겠습니다. 유치거리는 250m 이하, 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상, 공원 시설의 설치 면적은 60% 이하입니다. 어린이 공원이니까 놀이시설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60%까지 감안해 줍니다. 그 다음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과 도보권과 도시지역권이 있어요. 근린생활권은 유치거리가 500m 이하 10,000제곱미터 이상, 도보권은 유치거리가 1km 이하 30,0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지만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또 광역권 근린공원도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지만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을 규정지어 놨어요. 자, 이 근린공원의 경우는 시설의 설치 면적이 40% 이하입니다. 이는 근린공원의 경우는 사람들이 나무를 보러 숲을 체험하거나 사람들이 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식재를 더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치거리와 면적, 그 다음에 시설의 설치 면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묘지공원과 체육공원이 있어요. 이 면적들은 각 10만과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 설치 면적은 묘지는 20% 이하, 체육공원은 50% 이하의 시설 설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지금 설명드린 걸 더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유치거리와 면적, 시설의 설치 면적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61페이지 가시면 이제 건폐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문제에 간혹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건폐율이라는 거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러니까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냐를 얘기하는 게 건폐율이에요. 그렇다면 용적률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되어진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분의 건축 연면적을 퍼센테이지로 해요. 건축 연면적이라는 거는 1층, 2층, 3층, 4층 하면 그걸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층이 20제곱미터라면 100제곱미터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면적이 있어요. 여기에 땅을 하는데 얘는 100이고 얘는 1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은 10%겠죠. 100분의 10이니까 10%인데 용적률은 그게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10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0제곱미터가 10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용적률이 100%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이거와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내가 층수를 올리면 그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은 그 층수에 따라서 사용한 면적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근린공원은 아까 설명한 대로 유치거리와 면적, 그 다음에 설치 면적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자연공원 안에는 뭐 어린이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보다는 자원지향 성격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도심지 안에 뭐 작은 산이 있어서 그 산을 이용한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이 아니라 그 자연 지형 그대로 만든 그걸 이용해서 주변을 다시 가꾼 공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묘지공원과 체육공원인데 그거는 앞서 설명한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연공원이 있는데요. 자연공원이라는 거는 제가 전에 왜 최초의 도시공원은 국립공원은 뭐였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그 조경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공원입니다. 대부분 산이겠죠. 뭐 100%는 아니지만. 자,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국립공원으로 나눠집니다. 이 자연공원의 발생은 처음에 세계 최초로 1865년 미국에서 요세미티 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게 최초였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7년이 돼서 지리산 국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2페이지 가시면 1525, 3545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자연공원을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이 아닌 것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산은 아닙니다. 1호가 지리산인데 2호는 경주예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 산도 있고 다도해도 있고 태안도 있고 태안해 있죠. 그쪽을 이야기한 것이 우리나라 국립공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22호 태백산을 끝으로 이제 뭐 계속 아마 지정이 되고 있을 예정입니다. 자연공원에서 대신 주변에 있는 용도를 개발하는 기준을 뒀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공원, 국립공원 이런 것들은 함부로 훼손할 수 없게 나라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도를 제한을 뒀어요. 어떻게 뒀냐면 자연보존지구, 말하자면 산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는 손대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천연기념물이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들이 야생수종들이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보존지구를 두었고요. 그 옆에 자연환경지구라고 해서 칠학지구 뭐 이런 거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칠학지구와 자연보존기구, 자,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 근처에 사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나 원래부터 선조 때부터 여기 살았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농어민. 뭐 주민들의 생활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자연보존지역의 주변에 완충지역이 필요하단 말이죠. 바로 딱 울타리 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완충지역을 자연환경지구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자, 그 밖으로 하면은 이제 집단시설 지구가 있겠죠. 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편익을 위한 관리소라든지 매표소라든지 이런 진입구 쪽 이런 것이 집단시설 지구입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지 않으면 국립공원을 우리가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정해 놓은 다음에 자연공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골프장 조경과 학교 조경 계획 및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장은요, 여러분 선수권 코스가 있고 정규 코스와 실행 코스 등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우리 그렇게 면적을 대비 얘기하지 않고요. 뭐 9홀이 있냐, 18홀이 있냐,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설계 기준은 골프 코스 구역, 관리 시설 구역, 뭐 이런 구역으로 나누고요. 그 입지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골프장을 지도상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골프장이 좀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네모나지 않아요. 장축 방향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대부분 골프장 부지는 이렇게 장축으로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성은 제가 금방 얘기한
아웃 9홀, 인 9홀 해서 총 18홀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은 관계용수가 아주 풍부한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골프장을 이야기할 때 제가 코스 하나를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골프를 탕 하고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홀컵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요 주번 이렇게. 자, 처음 치는 이 부분을 우리는 티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앞치마처럼 둘러있는 것을 여기 에이프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이프런은 그 앞에, 잠깐만. 티라고 얘기하고요. 티에서 시작해서 홀컵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는 그린이라고 합니다. 티와 그린 사이를 우리는 페어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림으로 항상 기억하시는 것이 기억하기 좋아요. 페어웨이 주변 거친 지역을 우리 러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많이 아실 거예요. 박세리가 신발하고 양말까지 벗어가면서 들어간 호수, 이런 거를 우리 물이 막 이렇게 있는 호수를 우리 해저드라고 그래요. 근데 해저드만 있는 게 아니라 골프 칠 때 이렇게 탁 칠 때 보면은 모래가 막 슉 날아가는 데 있죠. 모래산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세안이 돼 있는 거를 우리는 벙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홀의 구조예요. 자, 이런 홀이 9개, 아웃 9개, 인 9개 해서 총 18홀로 이루어진 게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운딩 한다 그래요. 골프 한다 그럴 때 라운딩 한다 그런 거는 이런 거를 걸어 다니면서 18개 홀 구멍에 넣는 거를 우리 골프 라운딩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62페이지 끝에 중간쯤 보시면 밑에 쪽에 골프 관련 용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러분은 이 골프 여기가 티고 얘가 그린이구나. 그렇게 나중에 잔디 식재나 잔디 관리에 있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티는 당연히 출발 잘해야 돼요. 페어웨이에서 여러 번 칩니다. 자, 티에서 바로 그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어요? 홀인원이라고 그러죠. 자주 없죠. 골프 선수들도 그렇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페어웨이에서 요만큼 치고 요만큼 치고 요만큼 치고 하겠죠. 그러면 자주 치면은 잔디가 어떻게 돼요? 많이 훼손되겠죠. 그러면 페어웨이에서는 잔디 훼손 복구가 잘 되는 잔디 종류를 쓸 것이고, 그다음 그린의 경우는 여러분 그 영상이나 이런 거 골프 그런 채널을 보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아니면 안 보시더라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홀컵에 구멍 안에 골프공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잔디가 너무 크거나 그러면 쓸 때 내가 딱 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겠죠. 그럼 얘는 굉장히 짧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게 잔디가 있는 건가? 할 정도예요. 1cm가 되지 않아요. 0.3에서 0.7이 기본이에요. 그 높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린에 있는 잔디는 막 자라거나 거친 것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드럽고 짧게 잘라도 되는 잔디 종류를 여기다가 심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 가면 잔디의 모양이나 색깔들이 좀 달라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건 지금은 간단히 설명한 거고요. 후에 잔디 식재와 관리 때 좀 더 어떤 종류를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골프장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18개의 홀로 되어 있다. 자, 면적은 뭐 400에서 500제곱미터고요. 경사는 1에서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잔디는. 그래서 약간의 경사를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지역 명칭에 대해서 면적, 페어웨이는 무슨 구역이고, 러프는 뭐고, 벙커, 해저드, 그린에 대한 글이 나와 있고요. 63페이지 가시면 요게 더 제가 그린 거보다 훨씬 자세히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요게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여기 T에서 시작해서 홀컵으로 가는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T에서 출발해서 홀컵 그린으로 간다. 이렇게 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63페이지 골프장 잔디의 경우는 여기 뭐 걸음주기가 느닷없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골프장은 다 잔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잔디를 관리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이거는 뒤에 잔디 관리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원에 대해서 이어서 할 건데요. 학교 정원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다른 정원과 조경과는 다르게 학교 조경은 학생들의 학습의 목적도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만지기 때문에 뭐 가시가 심하다거나 즙이 많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 독성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심지 않는 것이 좋고 당연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수종을 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교재원과 실습원 뭐 이런 식의 명칭을 두어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 공간에는 뭐 좌울에 뭐 밝은 느낌, 휴식 공간에는 뭐 벤치나 퍼걸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학교 조경의 설계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목 선정 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적지 정원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사적지라는 곳은 문화재 보호법을 준수해서 전통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이쪽에 있는 담장, 거기에 있는 나무를 심는데 갑자기 사이프러스를 심는다거나 담장을 부시고 거기에다가 담장이 조금 허물어졌다고 거기에다가 시멘트 벽돌을 발라버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전통적인 느낌을 준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4페이지 가시면 설계 지침으로 향토 수종을 식재하고 그 사적지의 상징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설계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10번 보시면 모든 시설물의 시멘트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자, 시설물은 아무래도 기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주차장이든 뭐 어디에든 뭐 그런 담장을 만들든 뭐 기둥을 세우든 뭘 하려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큰 시설물을 할 때는 이 밑에 콘크리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를 지지해주는 주춧돌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노출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쨌든 그걸 지키는 것을 설계 지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옥상 조경, 실내 조경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정원은 다른 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인위적으로 토심을 만들어 설치하는 정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조경사를 공부할 때 바빌로니아, 서부아시아에 있는 공중정원에 얘기할 때 제가 옥상정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세계 최초의 옥상정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토심을 만들어서 설치된 정원의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중입니다. 하중. 자, 옥상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높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봐요. 자, 우리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아까 유효토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흙을 60cm 혹은 150cm 쌓으려고 그러면 그 흙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나무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밑에 분이 달려 있고요. 나무 자체, 지상부의 무게도 여러분이 저거 번쩍 들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나무들이 대부분 2명에서 3명 인부가 들어도 간신히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 겪어보시면 생각보다 무겁다. 그런데 이 하중이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흙을 돋아서 나무를 심어서 밑에 금 가면 어떡해. 20층 만약에 옥상에다 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 정원의 경우는 하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토심을 낮게 해야 된다. 결국은 나무를 큰 나무를 웬만하면 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중, 그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배수와 방수입니다. 자, 아까 하중과 더불어서 방수 문제도 문제가 심각하죠. 잘못하면 물이 밑으로 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수 처리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 물을 줬는데 식물이 물 없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죽습니다. 물을 주긴 주는데 이걸 방수 처리를 했으니 이 물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일 거예요. 방수뿐만 아니라 배수에도 문제가 있다. 그 외에 토양이라든지 멀칭하는 부분, 멀칭을 왜 그러냐면 꼭대기다 보니 바람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위에 흙이 마르거나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칭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하중 부분 때문에 일반 토양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별별 해서 나와 있는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화산재와 같은 경량토, 가벼운 토양을 사용합니다. 얘는 인공토양이라고 얘기해요. 화학적으로 이걸 뭘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재료를 뭐 뻥튀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고온 건조를 시켰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가볍게 만든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화산재는 경량토, 인공토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하면 토심을 지켜도 하중에 큰 문제가 없겠죠. 실제 피트모스나 이런 경량토를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 토양의 거의 한 20% 무게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이만한 포대를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가벼운 흙입니다. 다음은 실내 조경입니다. 실내 조경도 옥상 조경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수나 배수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식재를 하고요. 또 하나, 실내 조경에 사용되어지는 식물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실내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광이 다릅니다. 햇빛이 없잖아요. 창문을 열어놔도 그걸 간접빛이라고 그러지 직접적인 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뭐 방수라든지 배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 주는 것도 실내에다 놔두면 자연적으로 비 오면 자연적으로 맞나요? 안 돼요. 이거는 인위적인 간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통기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또 온도의 변화가 실내가 실외보다 온도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겨울에 실내 난방하시죠? 그러면 실내 온도가 우리 아무리 춥게 해도 23도라고 봅시다. 23도에서 뭐 25도 정도로 하는데 실제 밖의 온도는 어떻죠? 10도 미만이란 말이에요. 자, 10도라고 봅시다. 10도 차이가 나죠. 중요한 거는 난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무실에, 실내에 하루 종일 난방합니까? 특히 사무실의 경우는 불 끄고 퇴근하시잖아요. 퇴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10도보다 더 떨어집니다. 특히 새벽에. 새벽은 4에서 5도까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영하일 땐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 기온의 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내 조경에 사용하는 수종의 경우, 나무의 경우 약한 광에도 사는 거,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괜찮은 거,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거, 혹은 그러니까 배수가 잘 안 돼서 습해도 잘 자라는 이렇게 강인한 나무, 식물을 소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체적인 설계 기준과 설계 지침, 계획과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